정부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분을 보상해주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주택 관련돼 있는 그리고 SOC 관련돼 있는 국책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내년에 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난달에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예, 전 정말 답답하고요. 왜요? 일단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 올린 건 이해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질문을 던지자면 금통위 위원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자면 진짜 김작가 TV는 좀 보세요, 금통위 여러분. 왜요? 자, 아니 정말 좋은 TV. 왜 화살이 저한테 돌려요? 여기 정말 양질의 정보가 다 담겨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여러분한테 편하게 묻겠습니다. 네. 그래요. 0.25%씩 금리 올리면 부동산 잡힌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나라가요, 어떤 나라냐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9년 더 됐죠. 9년째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달성 못한 나라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편입되는 물건들은 이제 식기, 세척기랑 의류 건조기가 이제 소비자 물가에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약간 구경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신경제 종목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식기세척기가 5년 전, 10년 전 비해서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졌죠. 또 의류건조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의류건조기는 잘 아는 게 2016년 모 아파트 입주할 때 제가 이제 그때 피를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입주할 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들이 오잖아요. 건설사에서. 그때 그 중에 그 건조기가 왔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소비자가를 적혀 있는 거 보는데 200몇만 원, 300만 원 정도였어요. 비싸다. 근데 지금 얼마냐면 50만 원, 70만 원이면 LG 삼성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뒤늦게 소비자 물가에 이제 편입됐어요. 2022년에 이제 편입되는 거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물가가 예전 물가 올랐던 걸로 측정된 게 떨어지게 돼 있죠. 왜? 우리가 식기세척기나 의류건조기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품질은 훨씬 개선된 반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오목한 그릇들 식기세척하면 잘 안 되던 게 지금은 거의 다 된단 말이에요. 다 되죠. 그러니까 품질의 개선은 있는데 가격은 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물가 떨어진 게 이제 뒤늦게 반영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1%다라고 하면 이미 마이너스 물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9년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올해도 지금까지는 한 2% 전후인데 그 신선식품 여러분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요새 계란이 엄청 비싸잖아요. 이런 거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1%대예요. 아직. 무슨 말이냐면 11년 연속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디플레 리스크가 굉장히 큰 나라. 그러니까 임대료가 급등하지 않았으면, 전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으면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는 올해도 달성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가 안정 목표제라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9년 연속 달성 못하고 있는 동안에 금리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2018년, 17년에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빨리 선언해 달라는 거죠.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 정책을 이제 포기하겠다고 빨리 밝히세요. 밝히기 좀 어려운 네, 그리고 아닌가요? 부동산 타겟팅을 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우리는 통화 정책은 경기가 좋건 나쁘건 물가가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어서 일본처럼 되냐 안 되냐 이런 공포는 우린 다 접었고요. 부동산만 잡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타겟팅 하겠다. 좀 비겁합니다. 저는 한국은행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염증이 나고요. 비겁해요. 굉장히 비겁합니다. 좀 그러지 맙시다.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부동산, 서울 아파트가 11억 나오면 금리 5% 하겠다. 그렇게 선언해요,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양두구육이라는 거예요. 양두구육이요? 예,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인데, 그 이제 옛날 속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걸어둔 명분과 실제로 자기가 바라보는 게 전혀 달라요. 그걸 저희들은 이제 양두구육이라고. 뭐 사실 국민들은 다 알긴 하잖아요. 알죠. 이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돌아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예측하기 어려워져요. 물가가 안 오르는데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저 억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게 통화정책이라는 게 미국의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뭐냐면 점도표 들어보셨죠? 네, 그 연준 멤버들이 맞아요. 2021년 말 정책금리는 몇 %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찍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이 충격받지 않게 서서히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렇게 완만하게 정책들을 펼치고자 하는 바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룰 베이스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그냥 자의적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있고 물론 저는 이제 백신 2회 접종을 해서 이제 투명인간 됐습니다만 식당 저녁에 식당 가보세요. 금통위 여러분, 금통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제발. 예, 자영업자 멸망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나온 OECD의 재정정책 관련돼 있는 보고서를 보면 OECD 가입돼 있는 37개 나라들의 지난 GDP 대비 작년 재정 적자가 평균 얼마냐면 8% 정도예요. 마이너스 8%. 근데 작년 우리가 얼마냐면 3.7%로 나와요. 네. 세계에서 가장 적게 재정을 쓴 나라예요. 자, 여러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2명까지만 손님 받고 9시에 문 닫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네. 사라진 매출을 정부가 보전해줘야죠. 정도. 재난지원금 25만 원 준다고 될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움켜쥐고 있으면 작년 불황이었으니까 세금 안 거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재정 적자라는 게 정부가 재정을 많이 써서 재정 적자가 나는 것도 있지만 세금이 안 거친 재정 적자도 있잖아요. 작년에 뭐 법인세가 제대로 거쳤겠어요?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거쳤겠어요? 아니면 소득세는 좀 거쳤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긴축적으로 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쓰러지고 있는 중에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을 해왔는데 그나마 그걸 좀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려고 애를 쓴 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였는데 지금 금리를 인상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석 연휴 이후에?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경제가 수출만 잘 돌아가고 있지 주식시장만 좋지 또 거기 부자들 죄송합니다. 수출 대기업에 사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오래 오를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신용도도 굉장히 좋아서 이금융권 가도 마통 만들기 쉽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을 사서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런 일부의 분들이 분명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사회 구성원 대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정책의 밸런스가 있어야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서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재난지원금 25만 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물론 제가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장의보에 있다가 지역의보로 왔더니 엄청 집과 차가 있으면 여러분 서울에 집과 차가 있으면 세금 엄청 많이 내요. 아시죠? 네. 지금 우리 알고 있어요, 서로. 아니, 서울 집 없습니다. 아니, 많이 냈잖아. 이번에 받았어요? 재난지원금 못 받았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고백합니다. 제가 못 받았기 때문이긴 한데 열심히 세금 내는데 왜 우리한테 안 주냐라는 그런 답답함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회의 근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회의 근간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베팅하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가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취적인 분들이고 한국 사회의 어떤 뭔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숱하게 자살하는 그런 뉴스들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과정에 금리를 인상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부동산만 잡으면 다른 모든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정책 대응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안 좋다.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만 짓지 말고 일반 분양 물량 대거 넣고 용적률 상향하고 SOC 관련돼 있는 투자 민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국책 사업화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공정 진행률을 매년 20% 30%씩 끌어올릴 수 있는 돈을 쇼미더머니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산대교는요 2007년에 개통됐지만 왜 월드컵 대교는 2021년에 개통된지 아세요, 여러분? 예산의 차이예요. 민자도로는 빨리 개통을 시켜야 통행료를 받기 때문에 공사를 신속하게 해요. 제가 꼭 국민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일산대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산대교는 굉장히 신속하게 다리를 만들어낸 반면 왜 카타르 월드컵 대교는 20년 걸렸냐. 계획 나온 지 20년 걸렸냐. 우린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상암동에 있는 그 흉물 다리가 이제 개통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티스푼 공사해서 그래요.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티스푼 공사하니까 10년씩 걸리고 10몇 년씩 걸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냐 하면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해서
집을 신속하게 우리가 정부가 재정 적자 보고 지어주겠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2년 안에 몇만 채 입주시켜주겠다. 공급. 5년 안에 몇백만 채 입주시켜주겠다라는 걸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만 물어볼까요? GTX-A 지금 진척률 얼마예요? 얼마 전에 5%도 안 되는 거 제가 봤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2024년 개통? 26년 개통?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GTX를 개통시켜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 다 민자 사업이잖아. 그러면 민자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왜 잘한 진행이 안 되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거기에 협의들, 또 수많은 유물들, 발굴 문제들, 또 공사 진행에 관련돼 있는 그렇죠. 북한산 터널 문제들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들에 대해서 빨리 해주면 거기 이익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뭔가를 인센티브를 옛날처럼 MRG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옛날 MRG는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그건 옛날의 이야기고요. 정부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분을 보상해주고, 두 번째,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대거 주택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SOC 관련되어 있는 국책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내년에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심의 중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해주지 않으면서 또 3기 신도시에 보면 일반 분양 물량 15%, 17% 사이인데 네. 다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택 시장에 대해서 네. 대응을 해나가면서 집값을 올린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건 경제학자로서 저는 좀 분노한다. 한국은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 말 안 듣고 올해 또 연내 금리 인상 또 한 번 할 것 같긴 한데 네. 왜냐면 집값이 지금 폭등 중이니까. 네. 그러나 그 정책은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긴 요즘에 웬만한 맛집 가도 사실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실 그 백신에 맞은 분이 있어야지 플러스 1명, 2명까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 2명까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사람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MCN이라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이제 멀티 채널 크리에이터들 소속사 채널 기획사 같은 거죠. 예. 거기 그 스튜디오가 홍대에 있어요. 네. 그래서 홍대에 제가 몇 년 만에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같은 아재들이 홍대 가면 이렇게 눈총 맞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저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끝나고 나면 출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태프분하고 밥 먹으러 가자. 네. 근데 블루리본 서베이가 몇 년째 이렇게 붙어 있는 맛집인데 물론 그날 비가 좀 오긴 했는데 저희 둘만 밥 먹었어요. 이게 끔찍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6시 넘어서 가니까 좀 비가 오는 그런 날이긴 했지만 그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아니죠. 아니 블루리본 서베이에서 7년인가 6년 연속 받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맛집인 건데. 미슐랭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건 미슐랭은 제가 별로 안 믿으니까. 근데 아무튼 블루리본 서베이는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가서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잘 없는데 그냥 서너 개 붙어 있는 집인데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맞아. 여러 가지 더 시켰다가 그날 살찌고 말았는데 아무튼 너무 답답합니다. 이러면 이게 경로 의존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한번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꺾이고 나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사람들이 제기를 못하고 쉽지 않죠. 투자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게 되면서 그렇죠.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위기 이후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력 효과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사업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저는 정말 존경하거든요. 제가 28년 이코노미스트 중에 26년을 월급쟁이로 살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쫌생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비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자기 돈뿐만 아니라 빚을 져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최우선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박사님 좀 약주를 좀 하셨나요? 오늘 굉장히 뭔가 좀 세네요, 평소보다. 금리 인상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저 인터뷰에서는 다 올해 금리 인상 2번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전망이 틀려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이걸 할 게 보이는데 이 정도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명분도 안 보이는데 재정 정책하고 지금 밸런스도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재정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우리가 가장 재정 적자를 적게 쓴 나라예요. 근데 노르웨이는 아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석유 기금이 있는 나라잖아. 거기는 산유국이고 참 답답합니다. 한국의 어쨌든 금리 인상 또 한 번 더 올해 연내 한 번 더 하잖아요. 저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8월에 했던 거는 주식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오면 주식시장에 조금 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어쨌든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부동산 잡으려고 했는 거잖아요. 좀 잡힐 거라고 보세요? 전혀 안 잡힌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네. 잡히겠어요? 우리 올해 4월에 혹시 네. 서울이랑 부산 보궐선거 기억나세요? 네, 알죠. 네, 그리고 난 다음 5, 6월 달 집값 어떻게 됐는지 각 그 두 지역 집값 어떻게 됐는지 보셨어요? 급등했죠. 급등 정도가 아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따블이 나더라고요. 몇몇 지역 아파트는. 제가 이제 임장 7월에 임장 갔는데 네. 따블이 기본 났던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그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들이 뭘 가격 올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각종 개발 호재 공약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나올 수가. 왜냐하면 일단 내 여기서 잘만 하면 당선될 것 같고 1년 뒤에 치러지는 내년 6월이죠. 내년 6월에 지방의회 선거가 1년 남았는데 지금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요건 되면 5년짜리 시장이다. 뭐 이런 베팅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공약들이 나왔고 실제로 뭐 오세훈 시장만 하더라도 재개발 뭐 저건 그것도 그렇고 저기 강강변에 있는 아파트 35층 규제 이런 거 맞아. 풀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물론 이제 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긴 했지만 여의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성수나 네. 잠실 일대에 재건축 지역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빠지진 않고 올랐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내년 3월 대선은 이보다 파괴력이 훨씬 더 큰 선거잖아요. 네. 거기다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뭐 심리가 잡힐까요? 게다가 작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네.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을 썼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전세를 이제 2년 연장하셨으면 그분이 내년 여름에 잠이 오겠어요? 지금도 저는 잠은 안 올 것 같은데 계약갱신을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했다라면 3억 정도 서울에 그때 운 좋게 3억짜리 전세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다면 지금 동네에 이제 다니면서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전세가 얼마인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못 올라도 한 6억 됐을 거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을 쓰는 아파트는 3억 8천인가에 재계약이 되는 거가 뭐 저희 이제 우리 부동산 앱 알림이 오잖아요. 근데 같은 주에 한번 알림이 왔는데 어떤 건 7억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갱신을 썼느냐 아니면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물론 일부일 수는 있는데 이게 아주 또 예외적 사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전세 가격의 상승이 있고 내년에 이게 계약갱신 청구하셨던 분들이 패닉에 빠지는 상황인데 네. 이게 전세가 밀어 올리는 집값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2억이나 3억 이상을 재계약할 때 또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게 전세잖아요. 그러느니 어떻게든 대출 받아서 갭 투자해서 그때 들어가자. 또는 잠깐 시차를 두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전세를 남의 돈 올려줄 걸 생각하느니 그렇죠. 이거 대출 받아서 갭 투자해 놓고 그때 맞춰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 만료되는 물량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얼마 전에 주거 안정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년 동안 뭐 재계약이 70%였다 뭐 이런 통계를 발표하셨잖아요. 그 물량이 이제 내년부터 나오는 거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분들 이사를 가면서 패닉에 빠져서 이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데 이게 일정에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만 호 짓는다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 10,000호, 20,000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물량 사전 청약으로 해결 안 돼요. 이걸 해결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아까 GTX-A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한 게 제가 저희 어머님 부모님이 GTX-A 라인이 가는 그 지역에 사시니까 공정 진척이나 뭐 갈 때마다 이렇게 보잖아요. 땅은 파놨으니까. 또 진척이 되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과연 3기 신도시에
분양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10년 안에 과연 서울 가는 전철이 거기 뚫릴 것인가. 그러니까 현 속도대로. 네. 이게 안 보이잖아요. 답이 안 네. 보이는데 거기만 믿고 사지 말라라는 말이 적어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떨어질 기미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은 둔화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승률은 이건 역대급 상승률. 그렇죠. 2006년 이후 최고 상승률일 네. 거예요. 서울이 이대로 가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오르는 거니까 네. 경기도는 더 오릅니다. 여러분 3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 상승은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탄력은 둔화된다. 근데 그게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자찬하지 말자 좀. 너무 급등해서 사람들이 망연자실해서 못 사는 네. 사람이 나와서 급등세가 진정되는 건 있어도 금리 인상에서 탄력이 둔화됐다 같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우리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주식 투자할 때 어디에 좀 원래 투자하면 제일 좋은 게 은행인데 제일 좋은 게 은행인데. 은행이랑 건설주가 제일 좋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은행 건설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일단 이자 마진이 엄청 날 음.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건설회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네. 지금 금리 인상의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니까 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기 정권 그러니까 그렇죠. 내년 3월 장미 대선에서 누가 되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무조건. 우리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정책이 공급 확대로 가면 내후년에 아마 효과가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내년 대통령이 임명돼서 그분이 추경을 하든 2023년 예산안을 확정적으로 편성하든 뭘 하든 향후 몇 년간의 주택 공급은 확대로 보여지면 건설사가 제일 좋거든요. 네. 또 건설사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돼 있는 여러 산업들도 좋아지고 물론 이제 지금 규제도 나오고 뭐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되고 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에서 좀 줍줍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금리 인상에 관련돼 있는 게 이제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들 중에 그렇죠. 굉장히 좋고 네. 또 건설사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관련돼 있는 기자재부터 뭐 시멘트, 뭐 유리, 네. 가구, 인테리어,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간에 철근 관련된 철근. 이런 쪽들까지도 다 좋아지는 업종들이 지금 꽤 많이 보이는데 시장은 일단 좀 여름에 성장주 위주로 한번 달려가면서 그렇죠. 소외됐고 또 규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저는 조금 이 매크로 차원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전체 자산의 대부분은 달러고 채권이에요. 그런데 한국 주식을 간혹 사요. 네. 간혹이라는 건 이제 어떨 때 사냐면 저는 한국 주식 별로 안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배당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작년처럼 폭락할 때이거나 또는 매크로 분석 차원에서 추가 폭락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시기는 조금 담아보자라는 차원의 콜입니다. 이건 제가 뭐 인생을 건 베팅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니라는 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과 건설 쪽을 좀 이제 좋게 보시고 좋게 보실 만한 사실 이유가 뭐 우리가 다들 납득할 만한 이유들인 거고. 집을 많이 지어야 돼요. 조금 지어서 일반 분양 물량 그 정도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딱 4분기만 남았는데 4분기 여전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지. 일단 시장에 있죠. 네. 이렇게 왜냐하면 빠져나갔다 후회할 수도 있는 장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매크로가 좋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역대급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붙어 있잖아요. 이 정도 선거에서 나오는 개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나 경부 정책 방향들이 굉장히 또 그 기대감을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꽤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기대대로 SOC 투자와 건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물론 지금 내수는 델타 변이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는 올해는 수출이 먹여 살렸다면 내년은 내수 쪽에서 좀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성장의 모멘텀도 남아있는 시기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이번에 나온 거 봤겠지만 물가 급등세가 좀 꺾였잖아요. 저는 뭐 항상 이번 인플레는 일시적입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드디어 피크를 치고 좀 진정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게 되면
물론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들은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부각됐다가 약해지는 시기가 항상 채권 시장이 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위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면 달러가 초강세로 갈 이유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이 좀 힘들었던 게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출현하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이 더 파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데 추가적인 달러 강세로 간다고 보기에는 물가가 진정되는데 연준이 굳이 막 거기다 대놓고 테이퍼링 세게 하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서 시장 자체는 살아있다. 강세장이다. 여전히 강세장이다. 그리고 매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근데 그러니까 프로들이 수익을 내기 쉽고 아마추어들이 새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어려운 시기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장이다. 네. 그리고 저는 매크로 차원에서는 은행이랑 건설을 추천했지만 네. 이게 뭐 꼭 간다라는 보장이라기보다는 리스크가 적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코노미스트 홍치훈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